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다음 주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됐는데 국제무대에서 높아진 한국의 지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또 북러 조약 체결 이후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탄력받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육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아주 특별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국내 총생산 규모를 자랑하는 국제적인 플레이어라면서 한국과 나토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지원 등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would assume during the NATO conference the war in Ukraine, Russia's war of aggression in Ukraine will be discussed, and they'll probably talk a little about the war in Gaza with against the Hamas, the terrorist organization, and what's happening in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se are all issues that the Republic of Korea is very much involved with. 에반스 리비아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러시아와 북한의 신생 파트너십, 특히 유사시 군사적 지원을 중심으로 한 북러 조약 체결 등을 지적하면서 국제사회는 새롭고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러 조약 체결로 유럽뿐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가 한국을 돕기 위해 또 한국이 나토에 도움이 되기 위해 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직접 제공하는 방안이 탄력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think what the South Korean president will say at the NATO summit in Washington will be something like, for example, that South Korea is willing to provide much more humanitarian aid to Ukraine, also economic aid, and in terms of equipment, material goods, non-lethal battleground gear like gas masks and so on, and do more. I think that kind of self-assertion by the South Korean president will send a message of ambiguity and plant the seeds of some concern in Moscow. 이 연구원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제공은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압도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알리면서 나토 회원국들과 인도태평양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군사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나토 동맹국들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한국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과 나토 간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깊고 강화했는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5일 나토 75주년 정상회의에 앞선 사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다음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이 3번 연속 참석한다면서 이같이 말하고 우리는 한국과의 기밀 정보 교류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의 여러 협력 분야 가운데 일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 개념에서 또 일부는 나토와 한국이라는 양자적 차원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와 사이버 그리고 새로운 기술과 관련한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통한 실질적인 협력 구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안보가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군사 지원을 지적하고 우리의 안보와 한국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의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에 배치된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전투기로 교체한다는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일 동맹과 영내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는데 즉각적 위협인 북한과 장기적 위협인 중국을 모두 겨냥하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공군의 최신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A는 공기역학적 성능과 최첨단 통합 항공 전자장비를 갖췄으며 차세대 스텔스 기능과 향상된 상황 인식 능력 등으로 적 핵심부를 은밀히 침투해 결정적 타격을 할 수 있는 최강의 전투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5세대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 F-35A로 교체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일본 내 여러 군사시설에 배치된 미국 전술항공기를 현대화하기로 했으며 이 계획은 향후 몇 년에 걸쳐 시행될 것이고 100억 달러 이상이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대체하고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대체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같은 계획이 발표되자 일본 교도통신은 4일 미국 전술항공기의 현대화는 중국, 북한, 러시아가 제기하는 안보도전 속에서 진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역임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같은 미국의 계획은 동중국해뿐 아니라 영내 전체에서 증가하는 중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주로 점증하는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재래식 위협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오랜 약속이었던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을 이제야 실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특히 잠재적인 타이완 전쟁 시나리오에 대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But I think the upgrade or the expansion of the aircraft in Japan would primarily be a response to the growing Chinese threat in the East China Sea, as well as sort of throughout the region. So the North Korean threat continues to get worse as they expand and refine their missile capability and nuclear capability. But right now, I think the biggest driver for expanding U.S. forces in the Indo-Pacific is the China threat.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도 BOA에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즉각적인 위협은 북한이고 가장 큰 장기적인 위협은 중국이라며 미국 국방부의 이번 계획 발표의 배경을 강조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 역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중국이며 그 중에서도 핵무기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uclear weapons are the biggest threat, and that means the U.S. needs to be able to go and strike nuclear weapon targets. But to do that with any kind of aircraft, it's got to have air superiority. 베넷 선임 연구원은 그러나 중국의 핵무기 대부분은 전투기의 사거리 밖 내륙 깊숙한 곳에 배치돼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도 탄도미사일과 토마호크 미사일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 표적을 공격하려면 전투기로는 부족해 탄도미사일 등이 필요하지만 우선 공중전에서 우위를 점해야 하기 때문에 노후한 전투기 교체와 같은 현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B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49일 만에 다시 만나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서방을 상대로 한 안보체제 구축 등에서 양국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고 북러 군사 밀착도 중국의 견제로 제약이 따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영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났습니다. 지난 5월 회담 이후 한 달 반여 만의 만남으로 두 정상은 미국에 맞선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중국 신화통신은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을 오랜 친구란 뜻의 라오 폭류라고 부르면서 중러 양국은 계속해서 전면적 전략 협력을 강화하며 외부 간섭에 반대하고 공동으로 지역 안정을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의 타스 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중 관계와 우리의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가 역사상 최고의 시기에 도달했다면서 러시아는 외부 세력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에 맞선 진영 구축과 관련해선 미묘한 입장차도 드러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은 4일 SCO 정상회의에서 새로운 유라시아 협력 안보 체제를 구축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매개로 사실상 미국 등 서방과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경제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서방을 적대시하는 안보 체제 구축까지 원하는 건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공이 말하는 게 한미일 협력, 그다음에 미국의 인태 지역에서 공세를 아시아판 나토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구축하자고 지금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중국에게 보내지만,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굳이 푸틴 대통령의 그런 안보 협력이나 이런 데 손을 잡을 이유가 없고요. 실제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북러 조약 체결 이후 첫 중러 정상 간의 만남이란 점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지도 주목됐지만 공개된 건 없었고, 북러 조약에 대해 중국은 자국의 대북 영향력 약화와 동아시아 지역 분쟁 확대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북러 정상회담 결과를 크게 보도하지 않았고, 중국 외교부는 북러 교류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과도한 밀착에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유사시 북한에 대한 러시아 개입에 길을 연 새 북러 조약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훼손한,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선을 넘은 행동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느라 북한과 밀착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주도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인데, 중국의 이해관계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에서 북한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약이 이제 거기서 구조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핵 강국인 러시아와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 간 동맹 수준의 새 조약 체결이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건 중국의 골칫거리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북러 간의 협력이 강화되고 미국 면에서 또 지역적인 대립이 심화되는 핵심적인 축으로 북한이 부상을 하게 되면 한국의 핵무장, 일본과 특히 대만의 핵무장은 중국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거니까,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진핑의 고민이 깊어질 수도 있어요. 반면에 경남대 극동연구소의 이물철 교수는 중국이 북러와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응하는 새 진영 구축 필요성엔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북러와 당장 삼각 군사 협력에 나서기보단 국제 정세의 유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을 유지하려 할 것이라며, 자국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러와의 협력 수위도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BA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5개국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을 전반적으로 식량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지속적으로 저조한 경제 성장 속에서 식량 안보 상황이 여전히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5월부터 8월까지 춘분기에 식량 안보 상황이 취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음식 섭취 수준이 낮고 영양소 섭취와 직결되는 식품의 다양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FAO가 해당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7년부터 18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 국가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4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노동당은 5일 현재 하원 650석 중 과반을 훨씬 넘는 412석을 차지하면서 14년 만에 정권 교체를 이뤘으며, 집권 여당인 보수당은 121석 확보에 그치면서 리즈 트러스 전 총리를 비롯한 의원 약 250명이 대거 낙선했습니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71석을 확보하면서 크게 약진했습니다. 스타머 노동당 대표는 승리가 확정된 뒤 연설에서 우리가 해냈다며 영국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타머 대표는 이날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에게서 정부 구성에 대한 승인 절차를 밟은 뒤 총리에 공식 취임했으며 취임 연설에서 변화의 임무는 즉시 시작되지만 스위치를 누르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다면서 섬기는 정부를 통해 영국을 재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BBC 방송 등 영국 언론들은 보수당이 고물가에 따른 유권자들의 삶의 질 저하와 공공부문 실패, 일련의 정치 스캔들 등으로 역사상 최악의 참패를 기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언론들은 인권 변호사와 왕립 검찰청장 출신인 스타머 대표와 노동당이 압승을 거뒀지만 경제와 민생 악화 등으로 어려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진행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 이후 회원국 정상들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관련한 아스타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주도로 창설된 상하이 협력기구 SCO 정상회의가 지난 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카자흐스탄의 아스타나에서 개최됐으며 이후 회원국 정상들은 의장국 카자흐스탄 측의 제안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상황이 악화하는데 깊은 우려를 표하고 다수 민간인 사망과 인도주의적 상황 악화를 야기하는 행위들을 비판하는 아스타나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SCO 정상들은 그러나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전면 침공 이후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해서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않았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등 한반도 문제에 관한 언급도 선언에 담지 않았습니다. SCO는 그러나 2030년까지의 회원국 경제협력 전략 등을 담은 여러 문건을 채택했으며 기존 SCO 대테러 센터 역할을 강화하고 타지키스탄 수도 두샨베에 마약 대응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옵서버 국가로 참여했던 벨라루스가 SCO의 정식 회원국으로 합류해 SCO 회원국은 중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이란, 인도에 이어 벨라루스까지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8일부터 이틀간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과 인도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총선거에서 승리해 3연임에 성공한 모디 총리는 이 기간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양국의 전통적인 우호 관계 강화 방안과 국제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 침공한 이후 처음입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냉전 시절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주요 무역 파트너로서 인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도는 특히 중국과 함께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원유를 대규모로 구매하는 등 러시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모디 총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비난을 삼가한 채 평화적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5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도시 제닌 지역에서 공습을 포함한 대테러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P와 AFP 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테러 분자들이 바리케이드를 쳐놓은 건물을 포위한 채 교전 중이며 공습으로 무장 테러 분자 여러 명에게 타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지만 신원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제닌은 요르단강 서안 지역 내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의 거점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스라엘군의 이날 공격은 이스라엘 당국이 요르단강 서안지구 유대인 정착촌에 주택 5,300여 채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정착촌 건설 반대단체인 피스나우는 4일 이스라엘 정착촌 담당 위원회가 주택을 대규모로 확대하는 계획과 인근 3개 지역에 전초기지를 세우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히고 이스라엘의 새 계획은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를 막고 이스라엘의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